자동차는 정말 안전할까요? SK텔레콤은 지금 그 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것과 소통하면서 작은 변수부터 돌발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반응하고 양자 암호로 완벽한 보안을 지켜낼 때 비로소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5G 앞에서 만나지 못할 미래는 없습니다. See you tomorrow, SK텔레콤. 국내 최초 IR 온도 제어. 정교하게 밥맛의 새로운 기준 완성. 쿠첸 IR 미작. 최초가 최고를 만든다는 생각. NH투자증권의 새로운 시각. 최초로 핫해 이젠 최고를 할 때 최초부터 최고까지 우리가 하지. NH롭게 새롭게 NH롭게 새롭게 NH투자증권.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홍입니다.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위들이 있죠. 장기도 있고요. 뼈도 있고 근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몸을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관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절이 없다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관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질환이 이 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특히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관절인 이 무릎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하루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인 무릎 관절. 무릎 관절의 가장 큰 역할은 체중을 지탱하고 걷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만 단정하기에는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기본적으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무릎이라는 관절 자체가 큰 관절이기 때문에 그 통증 자체를 쉽게 무시하게 되면 큰 나쁜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무시하시면 안 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걷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걷지 못하면은 결국 가서는 사람의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큰 제한을 가져오고 통증도 무시할 수 없는 관절 질환. 때문에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특히 무릎 관절이 상할 시 근력에 문제가 생겨 낙상으로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걷는 것이 불편해지면 이동에 문제가 생겨 사회활동 영역이 좁아지면서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 자체보다는 그 연골이 찢어지거나 또는 그 무릎뼈 자체에 힘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그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외상성 질환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나이를 많이 드시는 고령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릎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퇴행성 질환들이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역시 고령에서 발생하는데 때문에 일부 젊은 층은 무릎 통증이 발생해도 안이하게 대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염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릎을 다쳤을 경우에 연골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연골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연골 자체가 계속 찢어지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가서는 젊은 나이에 그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일종의 노화 현상인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질환이다. 실제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고령층에게 매우 흔하다. 고령화에 따라 무릎 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면서 무릎 위아래 뼈가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통증을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가장 걱정하시는 건 사실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다 모두 다 겪을 수 있는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서 그대로 참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더
분다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족들을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수술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냥 이대로 살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빠를수록 환자분의 삶이 좋아지고 또 나아서 무병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통증을 제대로 치료한 상태에서 그 좋은 삶과 그 다음에 질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나이 들어감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평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관절의 퇴행성 질환들. 특히 무릎에 발생하는 질환들은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주영득 과장과 함께 그동안 무심했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법과 무릎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들에 대해 알아본다. 네, 어렸을 때 이제 넘어지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 무릎이 아닐까 싶은데 이 무릎에는요, 운동을 하다가 가장 다치기 쉬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곳도 이 무릎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무릎이 다치거나 노화가 되면 움직임이 아주 불편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아주 급격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 관절이 바로 이 무릎 관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손상과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화면으로 만나봤던 주영득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무릎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손상이 또 발생하기도 쉽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면서 복잡한 관절 중 하나이고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손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외력이 발생하기 쉬운 그 하지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또는 스포츠 손상에 의해 골절 및 인대 손상, 연골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른 노화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고 외래를 방문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반월상 연골의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반월상 연골 손상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먼저 그림에서 무릎뼈는 대퇴골, 경골, 그리고 슬개골 이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를 보호하며 관절을 유지하는 관절 연골 및 그 사이에서 무릎뼈를 보호하며 힘을 분산시켜서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랑말랑한 형태의 그 반달 모양을 담은 형태를 우리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골판은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이 되며 관절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화 기능 및 그 관절액을 원활하게 분산시켜주는 윤활 기능, 또한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 등을 다양한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판은 그 손상 기전에 따라서 내측 또는 외측 한쪽만 파열되는 경우, 또한 양측이 파열되는 경우, 또한 십자인대를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월상 연골이 찢기거나 손상이 되어서 그 기능을 잃게 되면 무릎 관절은 정상인보다 약 2~3배 정도의 힘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 정상적인 관절 연골에도 손상을 주게 되어 퇴행성 관절염이나 외상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이 반월상 연골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반월상 연골이 뭐 찢기거나 제거가 되면 우리 무릎 관절이 정상보다 한 2~3배 정도 힘을 더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반월상 연골이 사실 무릎 깊숙한 곳에 있는 건데 이게 손상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 반월상 연골판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이 급격하게 꺾이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에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프라든지 급작스러운 예, 방향 바꾸기 같은 동작 등을 자주 하는 농구 또는 축구 같은 경우에 손상 빈도가 높게 됩니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에는 특별한 외상 없이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계단을 내려오다가 삐끗하는 경우 또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도 이런 가벼운 부상에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노화에 의한 변성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를 퇴행성 파열이라고 하고 다쳐서 손상되는 경우를 외상성 파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파열이 됐다는 게 이 말랑말랑한 연골이 어쨌든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뭐 피부가 약간만 좀 찢어져도 되게 아프잖아요. 따끔하고요. 네, 따끔하고 예. 아픈데 이 연골이 파열이 된 경우에도 통증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상성 파열의 경우는 급성기에는 심한 분용과 그다음에 역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이런 붓기도 빠지면서 걸을 수도 있고 운동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무릎이 붓는 횟수라든지 또는 그 통증이 더 심해지는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무릎을 굽혔다 필 때 또는 폈다가 펴지지 않는 장긴 증상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져서 꺾이는 증상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은 연골판의 손상으로 인해서 과다한 관절액이 생성되거나 압박이 되는 경우 또한 찢긴 연골판이 운동하는 관절 사이에서 끼어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기가 지나면 뭐 걸을 수도 있고 운동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는데도 혹시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급성기의 그 통증이 그 지나간 무렵에 그 다친 환자분들이 있어서 특히 네. 젊은 환자분들 사이에서 특별한 외상 없이 반복적으로 무릎이 자주 붓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무릎에 힘을 줬을 때 그 힘이 빠지는 경우 또한 양반다리를 하려고 다리를 굽혔을 때 네.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굽힌 상태에서 무릎이 안 펴지는 경우에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연골이 그냥 완전히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만 이렇게 파열이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열되는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좀 구분이 된다고 하죠. 네, 우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 반월상 연골은 위쪽에 대퇴골과 경골 그 사이에서 내측 또는 그 외측 초동딱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연골판의 평행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종파열, 또한 찢어진 면이 재위치에서 벗어난 판상파열, 그리고 위 아래 면이 분리되는 수평파열, 그 연골판의 수직 방향으로 찢어지는 방사파열, 여러 가지 파열이 복합된 혼합파열, 그다음에 초동파열 모양이 아닌 원반 모양의 파열된 원반 파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상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어디가 만약에 파열이 됐으면 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좀 파열됐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검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여부 외에는 그 연골 손상의 여부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저희는 MRI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MRI 촬영을 했을 경우 증상이 없는 연골판 파열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한 그 통증이 없는 연골판의 파열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파열의 종류 및 모양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또한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증상이 경미하고 파열이 작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파열의 경우는 수술보다는 우선 보존 쪽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증상 및 파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약물 치료 및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그 연골이 찢었다고 해서 바로 수술 치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정도라고 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존적인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 우선 보존적인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및 그 부종을 그 치유하는 법을 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 라이스 용법이라고 그 보존적 치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우선 레스트 그 안정을 취하고 네. 아이싱 그 냉찜질을 해주며 컴프레션
그 붕대로 압박을 해주고 엘리베이션,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유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에 약물 치료 및 그 다음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 만성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근력 강화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모든 환자가 이렇게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파열된 위치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네.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네. 그 연골판은 해부학적으로 그 바깥쪽 3분의 1을 제외한 안쪽 3분의 2에서는 혈관이 분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절로 치유가 되기 어렵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무릎을 사용을 하게 되면 파열 부위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통증이 있고 크기가 크거나 또는 진행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 파열의 경우는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그 표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좀 부족한 안쪽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이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그렇죠. 그런 수술이라고 네네. 볼 수 있겠죠. 꼬면 꿰매는? 네. 우선 그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본적으로 통증과 그 기능 소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가 통증 및 기능의 보존에 원칙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그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는 치료입니다. 우선 파열된 연골판을 봉합하여 파열 부위가 다시 붙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파열 부위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이 잘 분포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젊으신 분일수록, 그 다음에 파열된 후 경과 진행이 조금 짧을수록 가장 좋은 만족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또 퇴행성 변화보다는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 좀 더 복원에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열이 혈관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봉합을 하더라도 그 잘 안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한 변성이 진행된 퇴행성 파열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찢어진 복합 파열,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른 파열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네, 우선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되시면 네. 그 30대 환자분이시고 그 환자분의 내측 연골 파열이 종파열 형태, 그 찢어진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봉합사를 이용해서 그 이쪽 수술 사진처럼 봉합을 해서 처음하고 비슷한 모양의 그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시행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수술법이 이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입니다. 이거는 그럼 연골판을 절제해 버린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수술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봉합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수술을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그 연골판 절제술은 절제가 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분만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50번 정도 절제를 하지만 변음부를 남기게 되는 아전 절제술, 변연부 절제술까지 포함하는 전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동영상에서처럼 그 내측에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환자분의 사진이 그 동영상입니다. 이게 원래 움직이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움직이면 안 되고 네. 여기 부분이 지금 찢어져 있는 모습이 그렇죠. 관찰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그 잘라주게 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 옆에 사진은 그 수술 전에 역시 찢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 부분이고 수술 후에 이렇게 그 부분을 그 다듬어 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젊은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아전 절제술이라든지 또는 전 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및 그 부종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그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에도 통증이나 부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판 이식 수술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다른 장기 이식들처럼 반월상 연골도 이렇게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그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것은 기증제약에 채취를 해서 그 역시 조직은행이라고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을 하고 환자분의 상태와 비슷한 그 연골판을 잘 선택을 해서 이를 환자의 무릎에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현재 연골판 아전 절제술 및
전두환 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분들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심하고 부종이 계속 지속되며 그 다음에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관절염이 보이는 경우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특히 45세 이하의 환자의 경우 외측을 수술하시고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또한 내측은 1년이 지났을 때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네. 이 환자분도 6년 전 내측 연골판 아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분이신데 통증이 지속되셨고 관절염이 진행이 되셔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식된 연골판을 그 내측에 연골판을 이식한 사진입니다. 이 수술 방식은 1889년도에 처음으로 알려진 수술법으로 현재 시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그 추후 결과는 아직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를 만족도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식된 사체의 그 연골판의 기능이나 수명은 환자분이 알 수 없고 또한 환자분과 똑같은 그 연골판이라고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정확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연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 네.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연골을 봉합할 수 있으면 봉합술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절제술을 하고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수술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반월상 연골의 손상과 또 치료 방법들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퇴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시죠? 네네.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열고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뼈에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흔히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 또는 골관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65세 이상 인구에서 그 유병률은 약 37.8%로 보고가 되고 있고 네. 남성에서는 20.2%, 여성에서는 50.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좀 맞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이 주로 어떤 식으로 이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나요? 네, 우선 화면으로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외래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첫 번째 관절이 뻣뻣하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고 오시거나 무릎이 완전히 굽혔을 때 펴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드시거나 활동을 하면 관절 통증이 악화되고 쉬면은 좋아지는 증상을 보이시고 저녁제 특히 잠자기 전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걸을 때 아프고 쩔뚝거리는 증상을 가지고 외래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을 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좀 잘못된 정보들도 워낙 많아서 이거 좀 잘못 치료하거나 또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하겠죠. 네, 우선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되시면 네. 그 연골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연골의 탄력을 잃게 되고 그럴 경우에 외부의 충격에서 오는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게 초미의 1단계에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연골 표면이 거칠어지고 증세가 진행에 따라서 뼈가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관절 주변으로 뼈가 생성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결국 관절의 변형이 오게 되고 관절광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우선 그 환자분의 통증 부위와 그 다음에 증상을 확인한 후에 그 간단한 신체 검진 및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내측 및 외측이 그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측이 이쪽이 내측이고 외측인데 네. 내측이 외측에 비해서 좁아지고 있는 형태를 살짝 더 좁아졌어요. 네. 2단계,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뼈가 옆에서 자라게 되는 3단계, 그 다음에 관절 강이 좁아지면서 뼈가 부딪히는 4단계를 우리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네. 골 주사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요. 그 핵의학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 관절의 경도 또는 중도의 그 농도 증가를 통해서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관절액 검사를 통해서 시행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 정상 관절액은 투명하고 맑은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뿌옇고 그다음에 그 양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으로는 그 관절경을 통해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정상적인 관절 연골의 경우는 그 부드럽고 투명한 관절면을 지니는 반면에 깨끗해요. 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절면 자체가 움푹 파여 있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그 자기공명 영상, 즉 MRI를 통해서 그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검은색의 그 관절 연골이 잘 보존되고 있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으나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그 관절면 자체가 불규칙해지고 지저분한 형태의 MRI 소견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정확히 잘 모르는 비전문가도 그냥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 네, 좀 많이 다르죠.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치료 방법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관절염을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우선 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는 약들로는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아세트아미노펜, 특히 타이레놀 계통의 성분의 약을 드시게 되는데 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소염 작용은 없고 진통의 작용만 있습니다. 이래서 염증이나 붓기가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장시간 복용을 하게 되면 간 기능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르게 소염 및 진통 효과 두 개를 모두 갖고 있고 먹는 약뿐 아니라 요즘은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몸에 붙이는 이런 제제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콕스투 선택적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네. 소염 및 진통 효과 그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갖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 문제에 있어서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약들보다 좀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통증을 지속될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약들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중독성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중독성이 약한 약들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무릎에 주사를 놓거나 하는 네.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 뼈 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기본적으로 소염 기능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붓기를 빠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많이 사용했었지만 그 피부 간염이라든지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연간 3, 4회 정도로 제한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환자분들이 연고주사라고 표현을 하는 관절강 내 하이알루론산 주사를 놓게 되는데 네. 정상 관절에서 그 윤활 및 영양 공급을 하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성분을 물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일주 간격으로 3번 또는 5번 정도 맞는 형태가 있으며 소염 및 윤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을 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 거죠. 윤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약물 치료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 너무 것 같습니다. 많아요. 되게 네. 많은데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나 염증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적절하게 약을 골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 치료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 걱정되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떤가요,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오실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 부작용을 느끼시는 거는 위장관 문제가 가장 있습니다. 네. 이 관절염 치료제의 그 부작용으로 그 위장관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속이 쓰리다든지 또는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거꾸로 있는 증상들을 보이는 분들이 많고 장기 복용 시에는 위궤라든지 또는 위의 천공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면 네. 그 65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궤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분들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 흡연이나 음주 스테로이드 병용을 하시는 분들에서 그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퇴행성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약을 드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콕스트 선택처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약물과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봤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절골술입니다. 이게 절골술이라고 하면 뼈를 잘라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선 교정 절골술은 그 무릎 관절의 그 한쪽만 상하고 한쪽 부분 정상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뼈를 잘라서 하지 체중의 축을 정상적인 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법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 즉 50세 이전의 환자분들에서 많이 사용을 해볼 수 있고 살이 많이 찌지 않은, 비만하지 않은 환자분들에서 적합한 수술로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그 내측 구역에 관절염이 많으신 분들, 쉽게 오다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 안쪽 내측에 문제가 생기고 바깥쪽은 괜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수술 전후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수술 전에 그 내측에 양쪽으로 약간은 오다리가 보이는 환자분으로서 네. 내측의 연골이 많이 좁아져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셔서 좌측 무릎 교정 절교술을 시행을 했을 때 안쪽 관절면이 수술 전보다 넓어지는 모습을 관찰되고 역시 오다리도 교정이 되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정 절골술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장점은 우선 정상에 가까운 관절 운동을 시행해 볼 수 있게 되고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추후 관절염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통증이 수술 부위에 남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네.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수술 후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발을 딛지 못하러 목발 보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뼈가 붙을 때까지 약 2, 3개월 정도는 2, 3개월 정도부터는 그때부터 발을 완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한 다음에도 적어도 이제 2, 3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활동하려면. 네. 다음 수술법은 인공관절 단일 구획 치환술이라는 건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많이 들어봐서 많이 이름이 들어봤어요. 요즘에 좀 익숙하고. 예. 거기 뒤에 이제 단일 구획 치환술이 붙으면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네. 인공관절 치환술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쪽 관절만 안 좋을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체 그 관절을 다 바꾸는 전 치환술과는 달리 그 관절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또한 기능이 정상 다리와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기구의 발달과 함께 시행을 많이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통증의 개선을 원하는 중년 여성에게서도 시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술법이 까다롭고 조금만 잘못돼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그 골절이라든지 삽입물이 탈구되거나 또는 마모, 해리가 되는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 사용 기간이 작기 때문에 네. 그 수명 자체가 아직 전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내측에 단일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그 사진을 보시게 돼 있고 네. 하지만 조금 수술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수술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쪽 밑으로 해가지고 골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삽입물이 탈구가 되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 관절 자체를 다 바꾸는 수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 인공관절은 그 심하게 닳고 망가진 그 부분으로의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뼈를 절제한 후 시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수술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화면에서 보시면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그 우측에 그 무릎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의 그 있어서는 65세 이상에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게 되는데 왜냐면은 인공관절의 현재까지의 그 연구 바로는 그 수명이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되어 있고 네.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훨씬 수술이 어렵고 그다음에 예후도 나쁘기 때문에 대개 85세까지 사신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그 한 번의 수술로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60세 이상부터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현재까지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네. 그 수술을 못 하시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울 마모가 수 있죠. 심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70대에서 80대 정도까지 선에서 유지되시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수술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한 40대에서도 수술을 계획을 해볼 수 있긴 한데 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적 치료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수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85세 넘어서도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수술 방법이나 수술 도구들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치료를 했든지 우리가 이제 관절염은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관절염 치료는 기본적으로 통증과 강직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하도록 생활 습관이 역시 그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물리치료, 그 관절 보호를 위한 보조기 사용, 적절한 자세 유지 및 운동 치료 및 체중 조절 등이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우선 물리치료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물리치료는 열찜질, 냉찜질, 그다음 경피력, 신경 자극기, 마사지 등을 생활해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특히 열찜질은 약 15분 정도가 적당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시면 좋은 줄 알고 계속 오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럴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뭐든지 적당한 시간에 네,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우선 관절염 환자분들에 있어서 운동은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력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운동성과 유연성을 시켜주는 것이 강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소라든지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숙명을 유도하는 것이 환자분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운동 중에서는 첫 번째 그 유연성 운동으로서 그 스트레칭이라든지 댄스 같은 운동을 시행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해서 강직을 막아주고 또한 운동의 준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으로서는 그 무릎을 뻗기라든지 다리를 들어 올리기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하게 되며 또한 타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으로서 걷기, 달리기, 또한 수영 등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에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체중 감소 및 환자분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그런 부가적인 그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뻗고 굽히는 이런 운동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쪽 무릎을 지탱한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돌리는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에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스트레칭 등이 이런 유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네. 좀 운동 가볍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책 보거나 TV 보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체중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비만하거나 네. 그러면 좀 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릎에도 그만큼 하중이 많이 실려서 그렇죠. 무리가 더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우선 그 현재 연구된 보고에 따르면 비만한 여성에게서 체중이 감소하면 통증이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5kg 이상 체중을 감량했을지 관절염의 증상이 약 50%까지 감소되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또한 네. 두려움이라든지 분노, 죄책감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정신적인 그 병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이런 만족도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것 또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체중을 5kg 줄일수록 이 관절염 증상을 50%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또 다이어트 돌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관절염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몇 가지 풀어볼까 하는데요. 환자들이 이제 관절염 약을 그냥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어떤가요? 우선 관절염 약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염 및 진통 효과 그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스트레스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제는 신체적으로 중독성이 사실상은 없고 또한 네. 다른 약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장관 출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네. 이제 뭐 진통 효과만 있기 때문에 그때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늦춰주고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앉으시고 쉬시고. 네, 네. 쉬고 움직이지 않는 맞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관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거꾸로 강직이 많이 더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주 한 3, 4일 정도 약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과하게 운동하실 경우에는 통증이 거꾸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성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관절에 안 좋은 계단이라든지 가파른 경사는 그 평균 체중의 2~3배가 더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을 걷거나 아니면 평지를 걷는 운동을 더 선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좀 적당한 운동으로 평지 걷는 거 정도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하루에 이제 30분 정도, 주 3, 4회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잘 치료하면 뭐 완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염증을 다 없애주면 뭐 이걸 또 완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네. 우선은 그 완치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없어진 관절 자체를 다시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거꾸로 운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통증 조절을 통해서 관절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측면은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네. 특히 이제 음식으로 치료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먹는 어떤 걸로. 뭐 진단병이 내려지면 음식을 먼저 찾아보세요. 맞아요. 거기에 좋은 네, 음식. 그래서 맞아요. 뭐 관절염의 경우에는 도가니탕이라든지 족발 같은 게 관절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저는 수술하고 나신 환자분들은 드시라고 하고는 있고요. 네. 그 정신적으로 좋아하시면 몸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사람의 관절 성분과 같은 성분을 먹는다 해서 같은 성분이 다시 생성되기는 사실 어렵고요. 하지만 그 체중 조절이라든지 그런 그 적절한 약을 섭취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가끔씩 진짜 무슨 건강 팔찌 같은 거 꼭 챙겨서 하시고 그리고 요도 이제 뭐 옥으로 된 거 뭐 네. 이런 거 막 이런 건강용품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 시중에. 이런 거도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현재까지 연구상에서는 효과가 인정된 거는 보고는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들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여러 정형외과 의사들 및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이런 더 좋은 방법, 즉 최근에는 관절 그 연골에 있는 이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자석이나 또는 요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좋은 또 우리 치료 방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영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릎에 질환이 발생하면 정말 이제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불편함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무릎의 건강에 대해서 소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노화의 한 일종이거든요. 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무릎 관리로 퇴행성 관절염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